안녕하세요. 이곳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인사부터 드리며 이야기의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40대에 접어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이고요. 저에게 일어난 기가 막힌 일이 뉴스에도 나오고 아주 논란의 대상이 되어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 마음에 제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금 각색을 한 부분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난 일이라 논란거리에서 벗어나서 조용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시부모님과는 그럭저럭 괜찮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시댁이랑 발길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그 미꾸라지가 누구일지 대충 짐작은 가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도련님과 결혼한 손아래 동서랍니다. 우리 남편이 시댁의 장남이고 제가 맏며느리로 시집을 오게 되었고요. 남편에게는 하나뿐인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도련님이 결혼하기 전이라 도련님과도 꽤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고 그만큼 도련님이랑도 친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댁 생활에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단 소리죠. 몇 번 안 되긴 하지만 주말에 도련님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근처로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딱 한 번 가족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별다를 것 없는 생활에 큰 파동이 생기게 된 것은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된 이후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도련님을 붙잡고 결혼을 말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빌어먹을 운명이 시작되었거든요. 저의 성격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할 일을 아주 똑부러지게 해내는 만큼 말이 많이 없는 묵묵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결혼 초에 저에게 조금 서운하셨던 부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살갑게 구는 성격은 아니었으니까요. 시모는 저에게 다른 집 며느리들은 하루에 한 번 전화해서 애교도 부리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고 한단다 하시면서 말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그게 저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건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냥 시어머니한테 아 진짜요?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한대요? 와, 시간이 되게 많은가 보다 하면서 넘겼습니다. 시부모 입장에서는 제 말이 그냥 별거 없는 대꾸였지만 본인들에게 전화를 하는 게 상당히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오해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골이 깊어지고 있었는데 둘 다 내색을 하지 않아서 쌓이기만 하고 풀진 못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제가 저희 집 배수관이 막힌 건지 물이 내려가는 게 영 시원치 않아서 시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에게 뚫어주는 가루가 있다고 사다가 뿌려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편 올 때 마트 들러서 사오라고 해야겠다. 빨리 뚫어놔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하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모가 저에게 화들짝 놀란 목소리로 그걸 왜 자기 아들을 시키냐고 되묻더라고요. 저는 뭐가 문제인가 싶어서 뭐가 잘못된 거냐, 남편이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냐고 하니까 시모가 당황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루만 뿌리면 끝인 건데 굳이 그거를 퇴근해서 녹초가 된 우리 아들을 시켜 먹으려고? 저는 어차피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마트가 있으니까 잠깐 들러서 사오는 게 뭐가 문제냐? 동선으로 따지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화장실을 쓸 일도 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였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가루만 뿌리면 끝인 건데 굳이 자기 아들을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냐면서 저한테 지금 마트에 가서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뭐하러 2번을 해야 하는 건지 남편이 퇴근길에 사오면 한 번에 싹 가능한 일인데요.
저랑 시모랑 서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맞는다고 우기는 꼴이 되었고요. 이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일어나다 보니 시모는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연락을 더 안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늘 저에게 사람이 어떻게 유동성만 따지고 실리만 따질 수 있냐고 평일에 출근해서 힘든 남편을 주말까지 부려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주말에 남편만 부려먹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집안일 좀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간섭을 하니까 저도 싫었죠. 저는 시모에게 신혼집 살림은 우리 부부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를 우습게 한다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또 혼내셨고요. 제가 시모와 그렇게 다툼이 생길 때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않냐, 시모 앞에서만이라도 네네 알겠다고 대답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원래 하나에 꽂히면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서 제가 갈게요 하고 자기를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간섭 안 받고 편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사이가 애매해지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정만 서로 캐캐 묵은 채로 지내다가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손님이 오는 거니까 음식 같은 걸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려울 거 없는 일이라 알겠다고 하고 신이 나서 시댁으로 방문을 하려는데 시모가 저에게 미리 장을 좀 봐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동성에 실리를 따지는 일 아니겠냐며 오는 길에 들러서 와라 하면서 장볼 목록을 보내주셨습니다. 시모가 뒤끝있게 구는 꼴이 좀 불편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마음으로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동서가 생긴다는 마음에 신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얼른 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시모가 적어준 목록들의 재료를 사서 갔더니 저한테 재료 사온 걸 보더니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본값을 돌려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영수증을 드렸는데 막 꼼꼼하게 보시더니 아이고 이거는 시장이 싼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해 있는 상황에도 시모가 혀를 끌끌 찼어요. 설탕은 뭘 이렇게 큰 걸로 사왔냐, 허브솔트는 또 뭐냐,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이러면서 시모가 돈을 줄 것도 아니면서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저도 그냥 듣고 있기 싫어서 시모한테 남으면 제가 가져갈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뭘 가져가냐고 남으면 집에서 두고두고 쓰면 된다고 하시대요. 아니 어쩌라는 건지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도련님이 7시쯤 온다고 약속을 잡아놨던 터라 5시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30분쯤 지났나? 도련님이 동서와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시모가 놀래서 왜 벌써 왔냐고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 것 없다고 하니까 동서가 너무 밝게 어머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톤에서 느껴지는 게 저와는 정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좀 도와드릴까 싶어서 일찍 찾아왔다면서 주방은 북적북적한 게 즐겁고 재미있잖아요 하더라고요. 자기가 학교 급식실에서 영양사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요리에는 자신 있다고 옷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오는데 시모랑 저랑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동서의 머리 색깔이 정말 TV에 나오는 아이돌 가수 마냥 핫핑크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머리색을 보고 놀란 얼굴을 하니까 동서가 자기가 튀는 걸 좋아해서 매번 이 색으로 염색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하는데 머리색이 그렇게 화려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없이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요리를 잘 못하거든요. 칼질에 소질이 없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썰어도 모양이 안 예쁘게 썰려요.
그런데 동서가 손을 씻고 오더니 자기가 주방에서 쓰는 칼이라면서 조리 도구를 촤르르 꺼내더라고요. TV에서 셰프들이 쓰는 듯한 조리기구들이 쫙 시모 주방에 깔리는데 저랑 시모랑 둘 다 눈 휘둥그레지게 떴죠. 동서가 시모한테 자기가 하고 있을 테니까 쉬고 있으라면서 뚝딱뚝딱 하는데 제가 옆에서 거들겠다고 재료들을 손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가 저를 보더니 의아한 얼굴을 하면서 갑자기 누구냐고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태 인사 잘해놓고 갑자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저도 당황스러워서 얼어있는데 시모가 저를 소개해줬습니다. 동서한테 형님 될 사람이라고 우리 집 맏며느리라고 하니까 동서가 당황해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몰라봬서 죄송해요. 칼질이 너무 서툴러서 맏며느리실 거란 생각을 못한 거 있죠? 근데 그 말이 교모하게 저를 연맥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 하면서 동서를 바라보는데 저를 보고 너무 환하게 웃는 겁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기분은 나쁜데 화도 못 내고 그거 아시죠? 입 밖으로 꺼내면 좀생이가 되는 것 같고 말을 안 하자니 기분이 꽁해지고요. 아무튼 동서가 요리를 하고 있는 저는 동서가 필요하다는 재료를 찾아서 주고 있는데 계속 저한테 이거 없고 다른 제품은 없어요? 하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시모가 그거는 저기 찬장에 있다. 그거는 두 번째 사람 열어봐라 하면서 둘이 여기 있네 저기 있네 노닥거리더라고요. 시모가 저한테 핀잔 섞인 목소리로 너는 애가 달라는 거 하나 제대로 못 주냐고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제 집 살림도 아닌데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예뻐 죽겠으면 시모 본인이 하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그날 밥 먹는 내내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온 가족이 동서 요리 실력을 칭찬하는데 물론 맛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맛있는 건 둘째치고 시모가 자꾸 저하고 비교질을 해대니까 짜증이 나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맏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내가 죽어서 제사상이나 제대로 받겠나 했더니만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 시모한테 그만 좀 하라고 언성을 높이자 이봐라 장남이라는 게 엄마 편 하나 안 들어주고 하면서 동서한테 은근히 우리 흉을 보더라고요. 동서가 시모한테 갑자기 왜 벌써 제사상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시냐면서 자기랑 즐겁게 오래오래 살자고 하는데 시모 눈이 하트 모양으로 변하대요. 저는 그게 다 가식처럼 보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동서한테 말이라도 붙여보려고 우리 때 급식은 진짜 맛없어서 먹기 싫었었는데 동서네 학교 애들은 좋겠네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아무래도 예산도 다르고 대우도 달랐으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그게 최선의 결과였을 텐데 저는 칭찬을 한 건데 모욕적이라고 하니까 시모가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 설마 벌써 형님 행세한답시고 애 기죽이는 거 아니지? 기는 제가 죽은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대꾸를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동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자리인데 제가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 뒤로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급식실 영양사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모르니 제가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동서가 돈을 엄청 쓰더라고요. 시모가 입이 귀에 걸려서는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서 네네 대답만 했습니다. 동서가 언질도 없이 찾아와서는 자기랑 어디 좀 가자고 졸라서 나갔더니 비싼 호텔에 가서 밥을 사주는데 입안에서 살살 녹더라. 밥을 다 먹고 나니까 마사지를 받을 차례라면서 호텔에 딸린 스파에 갔는데 손길이 너무 좋아서 잠이 솔솔 오더라.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코스였는데 둘째가 데려가 주니까 너무 행복하고 효도받는 기분이 들더라.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티를 내니 다음에 또 같이 오자고 했다면서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하냐 미안한 마음이 다 들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저한테 하는 이유는 저에게도 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외벌이었고 대출금 갚기도 빠듯했습니다. 제가 선뜻 저랑도 한번 가시죠 하는 말을 꺼내지 않으니까 시모가 오기가 생긴 건지 동서한테 자기도 무언가를 해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이라는 게 원래 나눈 것만큼 들어오는 거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속이 너무 빤히 보이더라고요. 그런 돈 자랑을 들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저도 사람이니까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어머니, 저한테 지금 동서만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이러시면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대놓고 말을 했더니 시모가 버럭하면서 됐다고 자기가 엎드려서 절 받을 일 있냐면서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싶은 마음도 슬쩍 들고 동서만큼 비싼 건 못 해드려도 저도 눈치가 보이긴 했으니까 준비를 했죠. 고르고 고르다가 제일 만만한 영양제를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시댁에 갈 때 시모 드리라고 뼈에 좋다는 영양제를 사갔습니다. 나름 해외에서 유명한 제품이라고 해서 비싼 값을 주고 해외 배송까지 받아서 시모한테 드렸죠. 저도 시모가 얄밉고 짜증이 나도 며느린데 예쁨 받고 싶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모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남편도 저에게 큰 거는 못 해드려도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겠다 하면서 영양제를 같이 골라주기도 했고요. 제가 영양제를 사서 시댁에 갔는데 연락도 하지 않던 동서가 시댁에 떡하니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동서는 여기 웬일로 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동서가 저를 보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형님도 오셨구나. 요즘 어머님께서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 된 도리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사고를 고았어요. 한 솥에 끓여두었으니 꼭 드셔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사온 영양제 봉투를 빤히 보더니 동서가 오버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 형님, 뭐 사오신 거예요? 영양제? 형님, 이렇게 비싼 영양제는 어머님도 부담스러우실 텐데 뭐니 해도 정성이 최고죠. 사골이나 도가니 수육 드시는 게 훨씬 기분도 좋고 맛도 좋고 그렇죠, 어머님. 그래, 우리 둘째가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는구나. 얘 첫째야, 우리 둘째가 글쎄 아침부터 와가지고 7시간이나 사골을 고았지 뭐냐. 국물이 뽀얀 거 봐라. 이게 바로 정성이라는 거다. 정성. 큰 며느리라는 게 둘째보다 못해서야 어디 쓰겠어? 엄마, 이 영양제 진짜 좋고 비싼 거예요. 국내엔 들어와 있지도 않아서 해외 직구로 사온 건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됐어. 해외 영양제면 뭐하니? 정성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근데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말랐니?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는 거 아니야? 우리 둘째 아들처럼 살이 오르면 얼마나 좋아. 집에서 둘째 며느리가 잘 챙겨주는지 얼굴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저한테 혀를 끌끌 차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속이 정말 많이 상하더라고요. 손 벌벌 떨면서 카드 3개월 할부까지 해서 사간 영양제였는데 사골국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요즘 건강 챙긴다고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진 거거든요. 그것도 제가 마치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살 빠진 거 마냥 이야기를 하니까 속상했죠. 제가 기분이 점점 좋지 않아지자 남편이 영양제만 전해주고 집에 가자고 이야기를 꺼냈고 저도 집으로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동서랑 시모의 행동을 더 지켜봤다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시모는 사골국 먹는다고 신이 나서는 저보고 빨리 집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동서가 저에게 사골국 좀 싸드시냐고 물어보는데 시모가 국물 한 방울도 못 주겠다는 얼굴로 저를 째려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국물 좀 싸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고 집에 와서 남편이랑 맥주 한 캔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도 별 생각과 동일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서가 여우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마주 앉아 서방님네 욕도 하고 시모 흠도 봤죠 뭐.
저희 부부가 매달 친정이랑 시댁에 용돈을 20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외벌이다 보니까 집 대출금 갚고 공과금 같은 거 내고 서로 용돈에서 적금에 이거저거 다 빠지고 나면 그 정도의 여유가 생겨서 시댁과 친정에 반씩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모가 또 제 속을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자랑처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동서네가 글쎄 친정은 살림이 넉넉하다면서 시댁에만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자랑 섞인 핀잔을 주시면서 둘째네는 매달 50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저희도 저희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네는 용돈 꼴랑 20만 원 보내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지 않았니? 그것도 뭐 여윳돈 전부를 보내는 거다 뭐다 얼마나 비교가 되던지. 그러면서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 어쩐다 하면서 제가 한 번을 드리자고 이야기한 것도 안 하지 않았냐. 둘째는 자기가 일이 바쁘면 전날 저녁에 와서 재료 손질이라도 하고 가더라. 너는 이 집안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제사상도 할 말이 많은데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시모가 저 요리 못한다고 안 시키셨던 거였거든요. 동서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그걸 왜 저랑 비교질을 해가면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이번에는 시모에게 가방을 사주고 화장품도 엄청 고가의 브랜드로 전 라인을 맞춰주었대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부모님 월급이나 받겠나 싶었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해봐야 300만 원도 못 벌 텐데 가방 하나에 200만 원씩 하는 것들을 턱턱 사준다고 하니까 수상했습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벌어오긴 하지만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차도 꽤 돼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어오거든요. 동선에는 맞벌이지만 둘이 합쳐서 그 정도 벌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시모의 온갖 비교를 당하면서 저는 꿋꿋하게 맏며느리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시모는 작정을 하고 저랑 동서의 사이를 차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눈에 띌 정도로요. 거기다가 첩첩산중으로 동서가 글쎄 임신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 중이었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고 있었고요. 남편이랑 저랑 날짜도 맞춰보고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천천히 가지자고 서로를 위로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동서가 자기가 임신을 했다면서 임신 축하 파티를 열어달라고 가족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셈이 나긴 했죠. 티는 내지 못했지만요. 시모는 문자로도 느껴질 만큼 신이 나서는 동서에게 화려한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뒤로 시댁의 모든 잡일거리를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동서가 임신 초기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동서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제가 동서랑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 대놓고 연락하지 말라고 하니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며 성의 없이 대꾸를 하니까 시모도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한테 너는 왜 안 생기냐고 구박을 주더라고요. 장남이 대를 이어야 하는 건데 둘째네가 더 장남같이 군다고. 둘째 며느리가 맏며느리 같다고 하면서요. 너희가 아이 안 생기는 데엔 분명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너처럼 아이가 안 생기는 애가 둘째한테 연락이라도 했다가는 부정 탈 수 있어. 그니까 급한 연락 아니고서야 나를 통해서 하도록 해라. 최대한 자제를 하란 소리야. 알겠어?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서러운 거 있죠. 아이가 안 생기는 애가 연락이라도 하면 부정을 탄다고 가슴에 빗으로 꽂히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서운해요. 저희도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그런 걸로 비교를 하세요. 어쩜 너랑 나랑은 이렇게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니? 서운하긴 뭐가 서운해. 우리 시대 같았어 봐라. 애 못 낳으면 바로 소박 맞는 거야. 제가 아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쉬고 있지만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저도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서러운데 시모까지 저러니까 눈물이 막 났습니다. 제가 훌쩍거리니까 시모가 멈칫하면서 울긴 왜 우냐고 평생 남의 아이만 봐주다 보니까 네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동선애가 아이를 낳으면 저보고 가서 도와주라고 하면서요. 그날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고 씩씩거리면서 단톡방에다가 우리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왜 자꾸 와이프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 들어왔던 애도 나가겠다. 들어왔던 애가 나가요? 그거 너무 무서운 말이다. 우리 아기가 들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답장을 보낸 겁니다. 정말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시모가 바로 어쩜 부정 타는 소리만 부부가 쌍으로 해대냐면서 얼른 뱉은 말 주워 담으라고 남편에게까지 핀잔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조카 태어나면 입히라고 베넷 저고리 준비해뒀는데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서방님에게 안 가져갈 거면 우리가 입히든지 하겠다고 하니까 동서가 깔깔 웃는 그림이 그려진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 입히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되면 유행이 바뀌지 않을까요? 저희 주세요. 나중에 저희가 새 걸로 사드릴게요. 남편이 동서가 임신을 한 마당에 욕을 뱉을 수도 없으니까 서방님께 처신 똑바로 하라고 경고만 날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가족 단톡방도 나가라고 하는데 서운한 건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 뒤로 동서가 입덧을 시작하니까 시모가 동서 걱정을 해대는데 입덧하는 애가 급식실에서 일한다고 안쓰러워 죽겠대요. 자기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면서 떡두꺼비 같은 놈이 나오려고 동서를 고생시키는 거라면서요. 대화창에서 아주 둘이 짝짝꿍을 맞추는데 정말 남편 말대로 알림도 꺼놓고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동서의 입덧이 끝나고 난 뒤에는 시모가 주말에 저를 불러다가 동서가 임신해서 움직이기 힘드니까 대신 전해주라면서 마트를 털어오셨더라고요. 과일에 반찬에 떡에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다 주라고 하는데 장바구니로 글쎄 새 바구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들고 동선의 집까지 다녀오려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고 이 중에 제 몫은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모한테 이야기를 했죠. 이걸 제가 다 들고 어떻게 가요? 서방님 보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퇴근하고 피곤해 죽을 텐데 여기까지 들러서 이거를 가져가라고 하니? 네가 하면 편한 것을. 저도 곧 어린이집 복직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요, 어머님. 예, 취업 준비하는 애랑 바깥에서 일하는 애랑 누가 더 힘들겠니?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구나. 우리 때는 말이야, 7남매를 키우면서 살았어. 나중에 밥도 하고 밭일도 하고 애도 보고 하면서 찍소리 한번 못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 다 하고 살았다.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뭐가 힘들다고 그걸 못한다는 거야. 그런 거에 비하면 임신하고도 열심히 몇백 명의 학생들 밥 챙기는 둘째가 훨씬 고생이지. 시모가 하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길래 저도 다시 어린이집에 취직을 하려고 자리를 알아보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날도 동네 어린이집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불러낸 거라 양해를 구하고 면접을 하루 미룬 것이었습니다. 동서에게 음식을 전해주라고 시키는 건 줄 알았으면 무시하고 면접이나 갈 걸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일도 참 고되고 힘든 일인데 동서 일만 힘들게 봐주시고 제 일은 후려치게 하는 어머님에게 더 이상 떨어질 정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저는 택시를 타고 그 장바구니 전부를 들고 가서 동서의 집 앞에 내려놓고는 동서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동서의 말이 번뜩 생각나더라고요. 동서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 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요.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을 해서 그냥 집 앞에다가 물건을 두고 가면 되죠? 하고 보냈습니다. 시모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떡이 상하면 안 된다면서 저에게 냉장고에 다 정리를 해서 넣어주고 가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임신까지 했는데
언제 물건 정리하고 있냐면서 간 김에 그것까지 해주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저에게 동선에는 비밀번호로 척척 알려주는데 너네 집은 비밀번호도 안 알려준다고 한 소리 하셨죠. 그냥 문 앞에 두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랬다가는 또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거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몸종도 아니고 여기서 뭘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모한테 다 넣어놨으니까 가보겠다고 하니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아니 정리 다 했는데요? 했더니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힘들 텐데 간 김에 첫째 네가 청소도 좀 해주고 빨래도 좀 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니? 정리 좀 해줘라 하는 거예요. 제가 동서네 집을 휘젓고 다니는데 동서한테는 훨씬 불편한 일 아닐까요? 너는 내가 시키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 법이 없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개야? 임신했다고 제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챙겨주는 게 더 이상하죠 어머님. 너는 손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에게 베풀 줄도 모르는 게지. 질투하는 거니 지금? 이래서 애가 없는 애들은 자격지심이 넘쳐서 안 돼. 저는 시모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문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일부러 시모의 연락을 피하면서 지냈고요. 몇 주 뒤에 동서 뱃속의 아이 성별이 딸이라는 게 밝혀진 뒤 시모가 조금 서운해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부가 손녀도 귀한 자식이라면서 잘 넘어갔고 동서랑 시모는 둘이 마사지도 받으러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잘 놀러 다니더라고요. 일부러 보란 듯이 저에게 사진을 막 보내는데 해탈하고 나니까 그냥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둘이서 저를 씹든 말든 우리끼리나 행복하게 잘 살자 하고 무시했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난리난 사건 알고 있냐면서 그 링크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전부 대학 동기라 유아교육과를 나온 친구들이고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은 급식실 위생에 대한 고발 내용이 적힌 글이었고 교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올려진 글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린이집은 위생 인증을 철저하게 하는데 고등학교는 다른가 봐 하면서 매달 감사가 나오지 않나? 하면서 떠들더라고요. 글을 제대로 정독해보니 고등학교 급식실 영양사를 고발하는 내용이었는데 조리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양심 고백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이름이랑 영양사 성이 나와 있는데 글쎄 좌씨인 거예요. 저희 동서 이름이 좌영미거든요. 설마 하면서 글을 읽는데 급식실 영양사가 국에 벌레가 들어갔는데 벌레만 쏙 걷어내고 벌레도 다 단백질이라서 괜찮다고 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폐기를 하고 다시 끓여놔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반찬들 재료라든지 식기들을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바닥에다가 그냥 내려놓고 씻지도 않고 쓴대요. 학교 급식실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해도 온갖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위생에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까다롭게 군다고 일일이 어떻게 식성을 맞추겠냐면서 조미료를 팍팍 넣으라고 하질 않나. 그 안에서 무리를 만들어서 왕따도 시킨대요. 젊은 조리사가 하나 왔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왕따를 시켜서 결국 일도 그만두게 했다고. 갑질을 했답니다 글쎄. 김치도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중국산 싸구려를 들여온다고 이런 영양사는 급식실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소소하게 교사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크게 화두에 오르진 않았지만 저는 느낌이 딱 왔습니다. 세상에 좌씨가 우리 동서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고등학교 급식실인 것도 그렇고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거기다가 글 중간에 급식실 영양사가 머리를 맨날 염색해와서 반찬에 섞여 들어가도 티가 안 난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동서가 매번 핑크색 머리만 고집한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쎄한 느낌은 저를 소름 돋게 만들었죠.
동서가 그동안 저에게 못되게 군 것도 있고 한번 호되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저는 기관을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급식실을 정확하게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더라고요. 교육청에 말해봐야 바쁘다는 핑계로 일을 미루기 일쑤였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한 방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고발 유튜버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유튜버에게 직접 제보를 했고요. 유튜버는 무척이나 흥미로워하면서 잠입 취재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로는 일이 아주 일사천리였습니다. 유튜버가 식재료를 납품하는 곳 직원인 척하면서 급식실 상태를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싹 한 거죠. 청소가 얼마나 안 되어 있는지 영양사가 급식 시간 전에 체크도 하지 않았고 휴대폰만 만지면서 농땡이를 치고 있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가관이었습니다. 그날도 김치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대충 먹으라고 학생들에게 큰 소리를 치는 장면도 있었고요. 납품받은 식재료 상태가 전부 물러터지고 상한 부분이 보일 정도로 별로였던 거죠. 근데도 영수증에는 고가의 재료값이 찍혀 있었고요. 유튜버는 제가 보낸 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러 갔다가 아주 제대로 건수를 잡은 것 같다며 저에게 회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동서를 고발하고 설마 아니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했다가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어 복수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튜버는 1차적으로 영상을 정리해서 업로드를 했고 그 영상을 본 학생들부터 학부모까지 전부 학교에 항의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진상조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 동서의 짓이 분명한 것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식재료의 상태부터 점검에 들어갔고 급식실의 위생 상태까지 전부 다 학교 조사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안 하고 설거지도 대충 물로 한 것이 들통이 났고 식재료 납품 업체로부터 동서가 뒷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긴 것까지 싹 다 걸리고 말았습니다. 교직원이랑 짜고 업체 선정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고 영수증에 납품가를 올리고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식으로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튜버는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그 부분까지 전부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동서 한 사람에게 몰아버리는 것이 처리하기 훨씬 수월했으니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득이 되었던 것이었죠. 후속 보도가 나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급식실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시댁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시댁 단톡방에 딱 올렸거든요. 거기다가 사건이 커지면서 뉴스에도 보도가 되게 되었는데 얼마나 상세하게 나오던지 우리 동서의 분홍색 머리카락까지 싹 찍힌 겁니다. 모자이크에 음성 변조가 되었다고 해도 핑크색 머리는 강렬하더라고요. 까막눈인 사람도 우리 동서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요. 시모는 둘째 며느리 자랑을 엄청나게 하고 다녔는데 누가 봐도 둘째 며느리로 보이는 사람이 뉴스에 나왔으니 뒤집어졌습니다. 시모 전화기에 뉴스에 나온 거 너네 둘째 며느리 아니냐면서 연락이 엄청나게 쏟아져서 휴대폰을 꺼두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결국 계속된 수사에 모든 것을 자백하게 되었고 뇌물 혐의에 애들 먹는 걸로 장난친 것, 식품위생법까지 위반한 사실을 말입니다. 당연히 크게 화두에 올랐기에 징역살이가 확정나게 되었고 시모는 당장 이혼을 하라면서 서방님에게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은 당장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냐며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자기한테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라면서 시모와 서방님에게 자기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취급을 하냐고 펄쩍 뛰었습니다. 시모한테 그동안 선물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한 돈이 전부 뒤로 챙겨서 받아먹은 돈이었더라고요. 시모는 자기도 잡혀가는 거 아니냐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벌벌 떨었는데 저는 얼마나 고소했는지 모릅니다. 대놓고 고소한 티를 낼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현장이 너무 재미있었죠. 동서는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게 생겼다면서 울고불고하고 결국 시부모가 나서서 이혼을 하라 종용한 덕에
서방님은 동서랑 이혼을 했고요. 동서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써서는 애는 네가 키우라고 자기는 못 키운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둘이 그걸로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서방님이 키우기로 결정이 났는데 시모가 저를 불러다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자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겠니? 너희 부부가 애도 없으니 입양해서 키우는 게 좋겠구나. 어차피 핏줄이기도 하고 우리 둘째 재혼할 거 생각하면 아이는 짐덩어리지 그것도 딸인데. 너네가 이러려고 애가 안 들어섰나 보다. 그 말에 남편이 열이 받아서 시댁 밥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할 말이야? 똥은 자기들끼리 신나게 싸질러 놓고 수습을 우리한테 하라는 게 말이나 된다고? 앞으로는 이 집 근처로 발길도 들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구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핏줄이 뭐? 애를 키워? 엄마 진짜 그렇게 살지 마. 결국 동서가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한 뒤에 바로 서방님께 아이만 덜렁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아이만 덜렁 시댁으로 보내지는 바람에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다고 하던데 저희가 뭐 알 바인가요? 저희는 남편의 선언대로 시댁에 발길도 하지 않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년 뒤에 또 한 번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죠. 동서가 출소를 했고 서방님께 다시 합치자고 애를 부부가 키워야지 한 사람이 키우는 게 말이 되냐고 끈질기게 들러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손녀딸의 얼굴이 이상하게 서방님을 점점 닮지 않는 것 같은 기분에 몰래 친자 검사를 시부가 진행을 했더니 글쎄 진짜 불일치가 나온 겁니다. 시부가 열이 받아가지고 결과지 받자마자 집에 찾아온 동서의 뺨을 후려치고 이 애는 누구 애냐고 애 데리고 당장 사라지라고 했대요. 동서는 사색이 되어서 도망가고 그 뒤로 뭐 법적 소송에 애한테 들어간 돈 다 받아내겠다고 거품 물고 개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난리가 난 동안 저희에게 정말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고 법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내내 무럭무럭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딸을 조금 더 바랬지만 뱃속의 아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개인 SNS에 올려두었었는데 시모가 염탐을 몰래 하고 있었던 건지 뜬금없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맏며느리야, 내가 너의 소중함을 너무 늦게 알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바보 같은 인간이었어. 우리 떡두꺼비 같은 손자, 대를 이을 손자만 보게 해주렴. 그러면서 집으로 한약이며 과일이며 아기용품이며 자꾸 택배로 보내더라고요. 제가 모조리 다 반송을 시키자 하루는 직접 들고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제가 시모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금을 뿌려버렸습니다. 소금 세례를 받은 시모는 잘못했다고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시댁에 찾아가서는 2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이게 다 차별을 한 업보라 생각하라며 저희 부부 이사도 가고 번호도 바꿀 거라고 했다네요. 덕분에 저는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고 시부모는 그 뒤로 처절하게 남편에게 매달리고 있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강단 있는 남편 덕에 저는 육아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친정의 도움으로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못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꼭 끝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앞으로 열심히 아이를 위해 사랑을 베풀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